네, 우리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있죠.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뭐 돈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명예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자,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의 목적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삶의 목적을 생각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정말 행복이 정말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재평가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행복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서 우선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첫 번째 시간, 음, 명예를 위해 살지 말고 명예롭게 살자고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단정하게, 소박하게, 편안하게 살라는 그런 주제로 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단정하게, 소박하게, 편안하게 살라.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뭐, 우리가 삶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는 많이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때, 자, 시작합시다. 이때 수업을 듣던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 행복과 삶의 목적은 너무 어려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독서가 우선이겠죠. 독서도 중요한 방법이겠지. 노학자와 학생의 대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 그런데 독서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철학이나 문학 작품으로 한정하더라도 그곳에 숨어있는 여러 교훈과 가치들이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 우리 삶이 그렇게 여유롭거나 한가로운 것도 아닌데 그 수많은 작품을 모두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책들을 다 읽는다고 최고의 행복이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판단은 보장도 없고요. 자네 말에 틀리지는 않네. 얘기하다 보니 책을 통한 방법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군요. 행복을 찾는 방법이 책을 통해서만은 아니겠지. 친구들과 대화 중에 알 수도 있고, 자기 일을 하다 떠오를 수도 있겠고, 한적한 곳을 여행하다 갑자기 그것이 찾아올 수도 있을 걸세. 하지만 그런 우연을 통한 것보다는 그것을 고민하고 통찰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당연히 좀 더 행복에 가까운 무엇을 볼 수 있을 걸세. 올바른 독서는 그의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읽는 것이네. 그러니 제대로만 읽으면 그것에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쉽지 않겠나. 책에서 작가의 행복을 읽는다.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최고의 행복과 삶의 목적 개별성에 관한 선생님과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이지만 만일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성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만하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자가 아니어도 편안하고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자도 편한 것도 아닌 무언가 내가 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 며칠 밤을 새우기도 하니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걸세, 그럴 걸세. 자신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원하는지 알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 알 수밖에 없지.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겠나. 나 자신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네. 자네들은 이 같은 제 삶의 탄생을 위해 나아가야 하네.
거칠고 험한 바람 부는 곳으로 말이야. 내가 있어야 행복하든 말든 할 것 아닌가. 나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제3의 탄생은 또 무엇입니까? 의학자. 내가 만드는 나, 그리고 제3의 탄생은 같은 말일세.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여기서 우리 삶의 목적,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서 제3의 탄생,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포함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나, 그리고 제3의 탄생은 같은 말일세. 조금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세 번의 탄생을 한다네. 첫 번째는 육체의 탄생이지. 당연히 이는 모태에서의 탄생이네. 두 번째 탄생은 생각의 탄생이지. 이는 부모나 주위 세계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독립시켜 자기 세계를 만드는 정신의 탄생이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가 겪는 과정이고 보통 사춘기라고 하지. 세 번째 탄생은 가치의 탄생이네. 가치의 탄생. 자기만의 가치 세계, 철학 세계를 만들어 자기 삶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 세계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신을 만드는, 내가 나를 만드는 창조적 탄생이지. 물론 이 세 번째 탄생은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 우리 삶의 목적이 제3의 탄생을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가치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군요. 그런 셈이죠. 그렇다면 행복을 위한 삶의 목적은 제3의 탄생 여부로 결정된다는 말인가요? 왜 그렇게 단순하겠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구체적 행동, 자기 창조 등 많은 것이 우리 행복을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네. 거기에 제3의 탄생 먼저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고려할 것도 많다면 과연 누가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향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통합하는 쉽고 간단한 그 방법이 바로 그 향인 걸세. 중간에 어려워 보이는 것들로 가득하게 느끼는 것은 아직 핵심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네. 확실히 잡아야지. 억새는 느슨하게 잡으면 손을 베이네. 확실히는 행복의 조건, 적당히는 불행의 조건이지. 삶의 목적을 찾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기 어려우니 반대로 그것을 이미 찾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데 그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들은 혹시 우월감을 드러낼까요?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일 테니까요. 그건 자네 오해일세. 우월함과 행복은 관계없으니 말이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우월감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자신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월함은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이지. 행복이 없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럼 삶의 목적과 행복에 도달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죠?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은 보이겠지. 그럼 자신을 멋지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 나서면 되겠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 사람을 멋지고 아름답게 하는 법을 찾아 그것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으로 행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멋지고 아름답게 해주는 것들이 많기는 하겠지. 하지만 아름다움을 찾아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잃어버릴 때 진정으로 행복한 자는 자신 속
흙과 바람으로 아름다움을 정상화한다네. 아름다움을 찾아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잃어버릴 때 진정으로 행복한 자는 자신 속 흙과 바람으로 아름다움을 정상화한다네. 자신이 만드는 아름다움 이외에는 어떤 아름다움도 자신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을 멋지고 아름답게 해줬던 방법은 자신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네. 자신이 스스로 자기 아름다움을 만든다고요. 어떤 광고 모델이 있다고 하세.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옷, 화장, 장식물로 자신을 꾸미는 것과 꾸준한 운동과 밝은 모습으로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 것과는 어느 것이 탁월한 아름다움이겠나. 물론 멋진 장식물이 도움은 되겠지만 말이지. 스스로 아름답게 한다? 알듯말듯하군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책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자신을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책을 읽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정신을 멋있게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시대에 맞는 가치를 발견하려면 그래도 많은 사람이 읽는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읽으면 되는 건가요? 베스트셀러는 유행하는 옷이나 노래라고 할 수 있네. 그 책에서 주장하는 가치가 2, 3년 지나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멋진 장식물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야. 베스트셀러도 아니면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하죠? 많은 사람이 읽는다고 따라 읽을 필요는 없다네. 다만 3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은 몇 번이고 정독하는 것이 좋지. 책의 가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기간에 비례한다. 책의 가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기간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베스트셀러도 읽지 말고 오래된 고전만 읽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될지 보도록 하죠. 행복을 주는 기간에 비례한다고. 그런 책들은 거의 고전밖에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네요. 잘 찾아보면 스터디셀러로 오랫동안 읽히는 책들이 적지 않지. 그런 책들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야. 그런 책들만 읽으면 시대의 조류와 관심사에서 멀어져 고리타분한 생각의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나? 지금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가치는 소설가나 철학자가 그것을 언제쯤 주장한 것 같나? 우리 시대에서 가장 앞선 가치가 무엇인가? 평등적 자유, 합리적 사고, 합리적이고 실용적 사고, 개인적 세계 중시, 여유롭고 편안한 삶, 뭐 그런 건 아니겠나?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현대사의 대부분의 가치는 이미 수천 년 전 작가들에 의해 주장된 것들이죠. 30년 지났다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고리타분한 생각이에요.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는 작품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 시는 어떻습니까? 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행복을 위해 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시는 인간이 가진 아주 독특한 문학 장르다. 문자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다차원의 예술인 셈이지. 플라톤은 한가한 감성놀이라고 혐오했고 사르트르는 시를 문학에서 제외해서 예술로 분류해버렸지. 문자를 이용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다차원의 예술. 이게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설명했듯이 행복과 삶의 목적은 일부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지. 하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두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는 우리는 익숙한 행복으로 통일하겠네. 시가 행복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었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삶의 목적과 행복의 행복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겠다고 노학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노학자. 시는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는 문학 또는 예술이네. 인간의 감성이 행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나? 물론입니다. 그렇게 물으시니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이성적 요소보다 오히려 감성적 요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감성을 선사하는 것이 바로 시라네. 문제는 감성이란 본래 감각적이고 순간적, 일시적 현상이지. 그래서 시는 우리에게 행복한 순간을 느끼도록 해주지만 그것은 미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행복감과 비슷한 것이라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환각제로, 마약 같은 환각제로 느끼는 행복이랄까? 그러니 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후자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후자,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네. 혹시라도 그것을 알려주는 시가 있다면 그건 이미 시가 아닌 셈이지. 자, 학생의 말입니다. 충격이군요. 저는 헤세의 시처럼 철학적 요소가 녹아 들어가 있는 의미 깊은 시들을 좋아하는데 그것들은 이미 시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렇네. 그것은 시의 형식만을 빌린 철학 작품인 거지. 운율, 정소, 호흡과 자연스럽게 운율, 정소, 호흡과 자연스럽게 동화되지 않은 고상한 단어의 조합이 시로 둔갑되면 그 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네. 이는 행복도 마찬가지지. 운율, 정소, 호흡과 자연스럽게 동화되지 않는 고상한 단어의 조합.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우리는 시라고 말할 수 있다. 행복도라니요. 행복 또한 우리 삶의 운율, 정서, 호흡과 자연스럽게 동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행복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네. 선생님은 저랑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누가 옳은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겠지만요. 저는 자신을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어느 정도 논리적이고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를 받아들이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자네가 내 생각과 같아진다면 나는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을 것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네가 자기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야. 자네가 가진 생각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방자랄까? 해방자. 교육자는 해방자. 내 수업이 자네가 자기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면 대성공인 셈이지. 그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느라 잘못된 길에 들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정해진 안정된 단계를 거쳐 평범하게 산다면 최고의 행복, 완전한 삶의 목적에는 다다를 수 없겠지만 그럭저럭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기본적인 능력, 재능, 부를 타고난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겠지. 나도 그런 삶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네. 소소한 행복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최고의 행복인지 누가 알겠나. 그렇죠? 만일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업한 모든 것은 별 의미가 없어지겠지만요. 그렇겠죠. 유학자,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잘 생각해 보게. 지구가 평평한 것으로 생각해 수천 년 동안 지브롤터 해협의 헤라클레스 기둥을 지나지 못했던 배의 선원이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지나 지구를 일주했을 때의 느꼈을 행복감은 소소한 행복과는 조금은 다를 걸세. 그럴 수 있겠죠. 자신이 지금 혹시 수직한 앞 개신세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개는 고기와 뼈 조각은 먹고 싶지만 주인의 매 때문에 접근할 수 없으니 말이야. 두려움을 참고 있는 것은 행복의 최악일지도 모르는 것에. 그럼 실패와 불행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죠? 두려움의 극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상대적 관점이 매우 강한 것이라네. 자기만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실패와 불행은 많이 완화될 것이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자기만의 기준이라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단정하게 입고 소박하게 먹고 편안한 편안히 쉴 작은 공간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 같은 것이지. 단정하게 입고 소박하게 먹고 편안히 쉴 작은 공간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 같은 것. 최소 행복이군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면 모를까 그런 성별한 선비 정신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과학자, 우리는 지금 행복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나. 경쟁 속에서 산다면 극히 소수만 행복을 가질 가능성이 있을 걸세. 그렇겠죠. 행복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경쟁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좀 더 쉽고 보편적인 접근 방법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야. 자, 지금 우리가 하는 수업에서 어떤 방법이든 고려해 봐야 합니다. 선생님 말씀은 알겠는데 막상 저에게 그런 소박한 목표를 가지자면 망설여지는군요. 풍요의 겨운 게으르고 살찐 부자를 꿈꾸지 말게. 정말 그렇게 될 것이야. 풍요의 겨운 게으르고 살찐 부자. 정말 그렇게 될 것이야. 세상 몇 가지 중요한 유익 중 하나가 가난일세. 물론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정도의 소박한 돈은 있어야겠지.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삶의 목적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업한 세 번째 주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우리 행복을 위해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풍요에 겨운 게으르고 살찐 부자를 꿈꾸지 말라. 풍요에 겨운 게으르고 살찐 부자를 삶의 목표로 하지 말라. 소박하고 단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작은 공간으로 삶의 목표를 잡으라. 물론 다른 더 큰 목표는 정신적 목표, 다른 철학적 목표는 있겠지만 일단 유형적 성취는 재물, 권력, 명예 같은 유형적 성취는 너무 꿈꾸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삶의 목적,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